성도들이여, 성도들이여, 깨어나시라. 파수꾼들이여, 파수꾼들이여, 깨어나시라. 파수꾼의 경고. 지금은 국가위기 상태입니다. 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노동계, 언론, 방송 및 시민단체를 점령했습니다. 특히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과 방송의 폐악질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치의 게벨스와 같은 선전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2. 범죄자들이 점령한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 전과 사범 8개의 범죄 재판 중 김민석 국무총리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징역 4년 및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후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 그리고 주요 장관들과 상부의 주요 요직에 임명된 자들이 범죄자들이 많으며 또 잡다한 경력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잡다한 범죄 경력과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인물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헌법이 무력화되어 위헌적 악법이 넘쳐나고 법원과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무력화되었습니다. 또한 3대 특급을 만들어 내란몰이로 마구잡이 압수수색 등 전직 대통령 내외를 구속시키고 전 정부, 국무총리 등 장관들까지 내란 동조하는 협의로 구속시키려 하고 있으며 야당 또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구속시키려고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당 해산까지 시키고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를 장악한 세력들이 탄핵으로 협박하며 이미 전 정부 국무총리 이하 29차례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바 있으며 심지어 전 정부의 검찰청, 경찰청 등의 판공비와 대통령실 판공비를 영원으로 만들어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를 저지른 바 있는데 이게 바로 내란이 아닙니까? 4. 국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군 병력 50만으로의 감축 계획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저출산으로 61만 우리 군은 계획한 50만 명에서 현재는 46만형으로 줄었고 4만 명 부족으로 인한 사단급 해체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적인 북한 괴뢰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력입니다. 5.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누적된 나라빚이 660조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단 5년 동안에 나라빚이 2023년 기준 1217조 원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60조 원의 세수결함이 생겼지만 긴축 정책으로 2024년 4월 기준 1197조 8002억 원으로 빚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약 20조 감소. 여기에 3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부에서 20조가 넘는 빚을 더했습니다. 이미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좌파들의 퍼주기식 확대 재정으로 2026년도 예산은 이미 100조가 넘는 적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또 추가 정정 예산은 또 얼마를 편성할지 알 수가 없으며 이러다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파산할까 두렵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을 넘긴다면 국가 채무는 2,000조를 넘길지도 모릅니다. 국가 총부채는 GDP의 139%인 3,120조 원이라고 하며 그 이자만 해도 매년 80조를 넘길 것 같습니다. 국가 총부채는 국가채무,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의 합을 말합니다. 국가 총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과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800조가 넘는 돈을 투자인지 갖다 바치는 조공인지 모를 돈을 미국 트럼프 정부로 보낸다고 하니 무슨 돈이 있어 그러는지 알 수가 없으면 우리나라에 그만한 달러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제2의 IMF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반시장 법안과 반기업 압박 정책으로 사실상의 국유화로 나가고 있으며 억대 연봉 노조의 횡포로 기업이 문을 닫아 군산, 광주, 여수, 울산, 포항 등을 시작으로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 민노총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며 일자리가 없는 국민은 무얼 해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보이니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탔다고들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6. 교회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와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무신론적 공산 세력의 교회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부산지검에서도 부산의 3개로 교회 소년보 목사까지 구속영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나만 아니면 됩니까? 다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7.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민노총, 교수, 언론인, 법조계판, 검사 및 우리법 연구회 변호사들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친중파와 종북 주사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인계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살포하여 이들을 포섭하였거나 포섭하고 있다고 위험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90%가 종북좌파 성향이라고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이들이 주로 반국가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엄청난 혈세를 이런 곳에다 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 모든 개인 재산은 국유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 공산주의 배급제 통제 사회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산국가처럼 집과 땅의 개인 소유권이 제한되고 기한부 사용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대한민국 점령의 전초기지 공자학원. 중국의 지원으로 전국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전초기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어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 기념관은 있다고 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업무 협약.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체제의 근본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제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용산 미군 기지가 있던 그 땅의 일부인 1256평을 비밀리에 중국 정부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7년이 지난 후에 밝혀졌다는 것이며 중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도 등 전국의 땅을 사고 있고 우리 정부는 중국인을 조건 없이 무제한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인을 위해 의료보험 혜택, 실업급여 혜택 등 우리 국민보다 우대하는 25가지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자본과 중국인 유입을 막지 못하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홍콩처럼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중국보다 살기가 좋고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데 중국인이 몰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14억 인구 중 1%만 한국에 이주해도 중국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땅을 살 수가 없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렇게 2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각 시도 대부분의 경찰청은 국민들 모르게 중국 공산당의 지방 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경찰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계엄 때문에 밝혀지기도 했으며 중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도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우리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요한 기관엔 다 들어있을 것이라는 의문과 심지어 기자들까지도 성씨가 우리나라엔 없는 중국 성씨들이 간간히 나타났기 때문에 의심하였지만 가타부타 밝혀주지를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에서 개최한 세계공산당 대회에 민주당 깃발을 당당하게 꽂아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 당이라는 뜻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11.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 요청을 거부했고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은 사진, 영상, 통계학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례로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자가 나온 지역도 있고 197세나 되는 분이 투표하였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신권화폐 다발 같은 뭉치 투표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에 항의하자 선관위는 며칠 뒤 공식으로 해명하기를 이번에 사용한 투표지는 형상 복구되는 특수용지라 신권화폐처럼 빳빳하게 복원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접혀진 투표지는 뭔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시들어버린 꽃은 생명을 다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망가져서 치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사과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껍질을 벗겨보아야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호소. 1.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으리라. 에스겔 33장 6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침묵은 악의 확산을 묵인하는 것이다. 교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혼란에 빠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침묵한 자에게 돌아온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이 성경적 경고와 목회자의 책임. 에스겔 33장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의 죄가 파수꾼에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 상실을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진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악인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미지근한 믿음은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이사야 58장 1절 사도행전 20장 27절 크게 외치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성도들에게 크게 외쳐서 공산체제의 위험성과 국가, 경제 파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어린 양들이 깨우치고 대비하게끔 파수꾼의 사명으로 반복하여 경고하시어 진리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정치의 중립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은 국민이 아니신가요?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사는 신들이 아닙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무신론자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우리 교회와 함께 존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침묵은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두렵습니까? 네,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저항해야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악의 무리들에게 맞서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부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어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구하시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귀가 가려워 듣고 싶은 말만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듣기 좋은 말보다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때로 말씀은 저희의 아픈 부분을 찌르기도 하지만 그 말씀만이 저희를 살리고 고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귀, 순종하는 마음, 끝까지 진리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